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 행사의 전반부 사회를 맡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김수영 교수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창립 3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게 됨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신 최병모 변호사님께 2분 동안 개회 선언 및 그동안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 3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의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3년 전, 사실은 2007년 초부터입니다. 2007년 1월부터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결성해서 그동안 주장해온 복지국가, 복지정책은 종래 보통 얘기되었던 복지국가, 복지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정책은 경제 전문가가 책임지고 또 복지정책은 복지 전문가가 따로 연구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만 이와 같은 복지와 경제정책을 결합하여 총체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 우리들의 복지국가 개념입니다.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별개의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결국 보수정권의 탄생으로 기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2007년 1월경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제 전문가와 복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연구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복지 확충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07년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출범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말경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국회 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분의 공동대표가 당시에 선출됐습니다. 이후 우리는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확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단체와 회원들은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의료 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 복지국가 스웨덴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등 최초 출범 당시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포함해서 모두 7권의 책을 저술하고 출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힘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결과로 이제 우리 정치권이나 모든 우리 사회 전반에서 복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구체적 목표가 우리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우리 함께 모두 나서서 복지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한 3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모실 분은 유명한 영화배우신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길거리를 떠돌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오면 굉장히 어색해서요.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유쾌한 밀란 국민의 명령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명박 정권 2년 반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보면서 아무런 희망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당들이 분열되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맏형격인 민주당이
배타적인 폐쇄 구조로 스스로 개혁할 가능성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국민 100만 명이 모여서 그 국민의 힘으로 야 5당을 불러 모아서 이 100만 국민의 바다에 빠뜨려서 섞어서 새롭게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어내자, 그런 운동입니다. 그 야권 단일 정당은 그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지 않는 연합 정당의 성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전국 정당의 모습을 갖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민단체 지식인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6.2 지방선거에서 5더하기4를 해봤다. 정당들이 말을 들을 것 같으냐, 특히 민주당이 말을 들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이 말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서 우리는 직선 쟁취했습니다. 선거 제도를 민주화했습니다. 근데 23년이 지난 지금 정당들을 보면 그 민주화된 선거 제도에서 민주 진영을 대의해야 될 정당이 반민주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거 제도의 민주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6월 항쟁 왜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깜빵 가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실천이 정당에 딱 발목 잡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정희 전두환을 무너뜨린 패기와 열기는 다 어디 가고 저 정당은 안 바뀔 것이다, 지레 포기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 나쁜 헌법, 나쁜 정권도 바꿨는데 왜 정당 하나쯤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것이냐 말씀입니다. 혹시 90년 3당 합당 후에 김대중이라는 탁월한 정치인의 민주성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위탁했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너무 나른해져서 민주주의 원칙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이 피로 쟁취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이 만들었던 게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의 주인은 마땅히 시민인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솔직히 지난 6.2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 직전까지는 여야를 불문하고 삽질 공약이 대세였는데 여야 불문 복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대결 구도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솔직히 얘기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몸을 던졌고 그의 충격을 받은 김대중 선생이 앞당겨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 선생은 지역 대결 구도의 최대 피해자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자 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 두 분의 죽음으로 지역 대결 구도가 요만큼 완화된 기미를 보였다면 그 기회를 잡아서 정당들이 스스로 털고 나와서 전국에서 고루 지지받는 야권 단일 정당, 민주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 아닙니까? 역사를 사는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아니면 아주 낮춰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예의 아닙니까? 저는 8월 26일 이명박 정권의 임기 반이 지날 때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단 유력한 정치인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국민 여러분께서 2012년 선거 일정을 잘 모르십니다.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먼저 있어서 그 선거의 결과가 대선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80일 만에 회원 32,000명이 돌파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 우금치에서 전국 제1차 봉기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약 1,500회원이 모여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희들 자신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 되면 2012년 선거 과정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야권의 연대 또는 통합 또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밀란을 통한 융합, 이 모든 제안들이 깊게 토론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는 자신하는 것이
2012년 민주진보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방안을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운동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전진시키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모든 토론을 환영할 것이고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내년에 야권 단일 정당이 창출되고 2012년에 민주진보 정부가 세워진다면 저희 유쾌한 밀란 국민의 명령은 그대로 시민 정치운동 조직체로 존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운동이었지만 여기 계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비롯해서 여러 싱크탱크들과 손을 잡고 전국 네트워크로서 시민 정치운동을 열심히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여러 자리에서 많은 토론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제안이 2012년 민주진보 정부 수립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되신다면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계속 앞으로 저희들 국민의 명령에서 좋은 파트너로서 깊게 협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저희들 바라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민주정치의 큰 지도자이십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더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기에 이내경 대표가 참석해야 된다고 요구해 와서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여기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 분위기가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1년도 서울시 예산에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이 사실상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서울시 의원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큰 공감대를 갖게 되었고 지금도 압도적 다수의 서울 시민이 주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파적 견해가 개입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철학적 차이가 이 안에 개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라는 개념과 담론이 우리 국민에게 지난 6.2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굳건한 노력과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제2단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복지국가 모델이 과연 무엇인지, 왜 그런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실현을 위해 누구와 손잡고 나갈 것인지, 어떻게 시민과 국민으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을 것인지를 탐구하고 실천해내야 합니다. 저는 2000년대 중반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미국이 아니라
큰 스웨덴으로 갈 수 있고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깃발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복지 소사이어티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인 한 분으로부터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지면에서 자주 뵙는 분인데요. 이대근 논설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출범이 3년 됐는데요. 3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당연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출범이고, 하나는 이명박 정권의 탄생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참 불행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으면 역사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3년 전에 보수 정권의 등장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출발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좀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복지 흉내를 내볼까 하는 정권으로 변했고, 전부 다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3년 전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년 전에 747과 줄푸세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747이 승리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잊어먹었고 747을 주장했던 분도 줄푸세를 주장했던 분도 다 버리고, 지금 어떻게 복지에 대해서 자기가 경쟁력 있고 더 열심히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까를 경쟁하고 자랑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경천 동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요즘도 계속 부자감세 논쟁이지만 부자감세 부분적으로 어떻게 바꿔서 이 상황을,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서 반복지 세력이 아니다, 우리도 복지를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을 생색이라도 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진퇴양난입니다. 한나라당의 처지가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기도 그렇고, 복지국가를 안 가고 반대로 가기도 그렇고, 어중간한 상태로 한나라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얼마 전에 민본 21이라는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60몇 프로가 다음에 정권을 바꾸고 싶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다음 정권은 진보 정권이 돼야 한다는 게 다수입니다. 성장과 복지 중에 고르려고 했을 때 과거에는 성장 중심에서 지금 복지를 고르고 돈을 더 내서라도 복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그 변화를 맞는 상황에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 3년 출범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을 복지 폭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신조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야 진보정당 모두 할 것 없이 지금 복지 폭탄을 맞고 갈피를 못 잡고 방황을 제각각 다른 의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해야 될 과제가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시민운동, 시민혁명이고, 하나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안적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전부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으로 시작되는 밑에서부터 이 동원입니다. 시민들의 그 참여와 조직, 관심을 이끌어내고 조직하는 일을 통해서 밑바탕을 튼튼하게
해놔야지 앞으로 나갈 토대가 국권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토대를 국권이 하지 않는 어떤 움직임도 사상두각처럼 무너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 대안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것 없이 권력만 잡으면 권력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같은 권위 있는 복지 담는 복지적 대안을 갖고 남들이 의견을 경청할 만한 권위 있는 견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그런 싱크테크들,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대안적 정치 세력입니다. 시민들의 열망, 그리고 그 열망을 낳은 대안적 정책들이 실현되고 그것이 결국 집권을 통해서 복지 국가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시 정치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정당들이 이 대안을 받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하는 거는 정당들의 문제고, 결국 문제는 정당이 어떻게 꼭지를 따느냐 하는 데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시민적 열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이것을 담을 그릇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이 세 가지를 다 역할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대안 만들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천 동지했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태산 명동서 1필로에서 쥐꼬리가 나오는 결과로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다 열심히 참여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100만, 1000만 대군을 이끄는 거대한 군단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계이자 동시에 연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한겨레 경제연구소 이완재 소장님의 특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신문을 만드는 입장은 아니고 지금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사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매일 저녁 한겨레 신문을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다음 날짜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훑어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기사들을 보면 볼수록 점점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제가 칼럼을 쓰면서는 그래서 일부러 조금이라도 밝은 이야기를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만 인풋이 어두워서 그런지 저도 어두운 아웃풋이 나가고 자꾸 날이 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온순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글을 쓰다니 하면서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최병모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어두운 소식들 중에서 그래도 좀 밝은,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인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경제연구소이지만 한겨레 신문사 건물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가 제게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취재의 내용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그동안 열심히 주장해 오신 복지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복지와 관련된 컨텐츠를 좀 내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제게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주셔서 복지라는 단어는 금방 저 이대근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천동지할 만큼 정말 복지폭탄이라고 부를 만큼 모든 사람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박힌 것 같습니다. 저희 한겨레 경제연구소에서는 책임 있는 기업과 균형 잡힌 생각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말씀하시는 복지국가의 담론도 저희가 생각하는 고민하고 맞닿아 있고 함께 고민을 하면 훨씬 더 확장된 담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겨레 경제연구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한중일 동아시아 기업들 중에서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 기업들을 골라서 이스트아시아 30이라는 리스트로 발표를 합니다. 책임 있는 기업은 복지국가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삶이 안정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소비자들의 삶이 안정되면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겨레 경제연구소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복지국가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국가가 하지 못한 그 복지 서비스를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복지국가가 그 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면 사회적 기업가들의 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조금 아까 소개를 해주신 대로 그 20여 개 독립민간 싱크탱크들과 교류를 하면서 한겨레 신문에 매주 맞대면이라는 싱크탱크 맞대면이라는 지면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 싱크탱크들 당연히 그 복지국가의 원론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 책임 있는 기업, 혁신적인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 그리고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들과 함께할 때 복지국가 담론이 훨씬 더 확장성 있고 훨씬 더 공격적인 것이 되고 훨씬 더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사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